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고무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드디어 코로나 덕에 연기되고 더 미뤄야 한다, 그냥 이 기회에 9월 학기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모든 주장을 뚫고 2021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작년에도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분석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2021년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 수능시험 응시인원 등급컷 표준점수 분석, 과학 탐구 과목, 제2외국어 선택 과목 완전 분석. 선생님, 저 과학 뭐 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현재 이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아니라 앞으로 수능을 치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모든 자료는 12월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게시한 수능 시험 분석 자료와 보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만 분석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등급 학생들 죄송합니다. 다음 수능을 준비하실 중고등학생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은 수능 보기도 전에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뭐 학령 인구가 저하돼가지고 수험생이 엄청 줄어들 것이다, 재수생이 늘 것이다, 줄 것이다, 뭐 많은 설명회에서 설명하시는 강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 보여드리면 2019년에 53만 220명이 봤는데 20년도에 48만 4,737명, 그리고 21학년도 올해 본 거죠. 42만 1,034명. 그래서 조금씩 수능 인원이 줄고 있다. 네, 거의 이제 5,000명 가량씩 줄고 있죠. 그리고 졸업생 응시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N수생, 재수생, 3수생, 4수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22.8%였는데 20년도에는 26.1%, 21학년도에는 29.9%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 야, 여기 4명 있잖아, 이 중에 1명 재수다. 여기 8명 있잖아, 이 중에 2명 재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보통 25%가 재수했으니까. 근데 올해 기준으로 이제 30%니까 앞으로는 3분의 1이 재수한다는 말이 더 맞고, 학생들이 재수하는 게 옛날에는 약간 재수하는 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때 무언가를 잘 못한 학생의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재수하는 거는 우등생입니다.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재수를 하니까요. 정리해드리자면 전체 응시 인원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N수생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높아지면서 여전히 이제 학령 인구가 저하돼가지고 상위권 학교에 가는 게 쉬워지냐? 아니죠. N수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상위권 학교들에 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짜잔, 국어 영역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무려 144점. 작년에는 140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높았던 단어는 그 과목은 수학 나였어요. 문과 수학. 근데 올해는 국어가 1등이죠. 작년 방송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국어가 변별력을 주는 과목으로 계속 떠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국어가 계속 어려운 과목이 될 것이고 학생들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등급표를 보셔도 1등급의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몇 개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원점수 기준으로 88점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말고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 학생들에게 국어가 어떤 과목이냐, 공부를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과목이 됐습니다. 최상위권에서도 층위가 막 생겼어요.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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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위권, 막 이런 게 막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다 1등급 받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오버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과목이 됐다, 수학처럼. 그리고 운행의 2등급으로 떨어질 일 많지 않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만점 받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이런 과목도 있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맛이 있다, 네, 그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과목이 되었고요. 오히려 2, 3등급이 굉장히 치열하죠.
선생님 뭘 비슷한데 왜 치열하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7%, 3등급은 12%면 원래는 점수대를 이렇게 표로 그려놓으면은 1등급이 좁고 2등급이 넓고 3등급이 더 넓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슷하잖아요. 이게 치열한 겁니다. 근데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88, 2등급 82, 3등급 74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 3등급 경쟁이 좀 치열하고 상위권 경쟁이죠. 사실 3등급 학생까지는 다 잘하는 학생입니다. 국어 74점이다. 근데 망했다 이게 아니고 3등급이다 이러면은 국어 공부할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거를 최근에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리터러시, 그러니까 읽고 독해하고 뭐 이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학생들이 뭘 읽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육의 목적, 약간 꼰대같이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만드는 것이 한국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뭔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리터러시에 떨어지는 만큼 공부할 만한 가치도 있고 그리고 국어 시험은 계속 변별력을 주는 과목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어는 이제 최상위 등급 학생들에게는 다소 좀 우호적인 과목, 조금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과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가입니다. 점수 이야기하기 전에 수학가와 나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수학가형은 34.3%, 수학나형은 65.7%입니다. 그래서 거의 1대2 정도 수준? 이과 수학이 1, 문과 수학이 2, 요 정도 돼 있는데, 옛날부터 쭉 올라오는 거 비율을 보면, 처음에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하면, 2011년도에 이과 수학이 21.7%였거든요. 천천히 올라서 현재 31.7%까지 정확히 10%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과 수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벡터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제 문과분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하실 테니까 이과분들이 미적과 기하, 벡터를 1대1로 선택하면 1대1대1이 될 것이고 이과분들이 그래도 기백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미적을 많이 선택하시면은 미적의 비율이 좀 많아지겠죠. 자, 수학 가형입니다. 수학 가형 등급 컷인데요. 수학은 작년에도 수학 가형의 만점의 표준 점수 134점. 작년 1등급 컷 128점. 2등급 컷 122점. 3등급 컷 118점. 야, 이 정도면 수학가는 그냥 절대평가화 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 92점. 네,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킬러 문항 4문제 20번, 21번, 29번, 30번 기준으로 킬러 다 맞출 수 있냐? 이거 물어보고 있고 주관식 후순위 번호 27, 28번 네, 준킬러죠. 얘네들 맞출 수 있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30번 주관식 맨 끝에 거 29번 얘네들이 30번 7%, 29번 13%였어요. 28번은 18%, 27번은 28%. 주관식 후순위 4개가 18, 28, 13, 7 막 이런 정도 퍼센트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20번, 21번 얘네들이 20번은 21%, 21번 36%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찍어도 20% 아닙니까? 20번은 제대로 알고 맞춘 사람이 1%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 번호부터는 이제 40% 이상의 정답률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요 6개 28, 27, 28, 29, 30, 20, 21 얘네들 빼고 다 맞추고 얘네들 어쩔 거야 뭐 이런 거를 묻는 게 1, 2등급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나 뭐 수학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풀 수 있는 번호들부터 정복해 나가는 것이 현재 수학 모의고사의 준비의 현실이죠. 그래서 3점짜리 먼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3점짜리 다 되신 분들이 4점짜리를 맞추고 4점짜리 다 어느 정도 좀 다루시는 분들 4점짜리 중에 준킬러 문항을 많이 도전하시고 4점 준킬러까지 다 하신 분들은 4점 킬러 주관식 후순위랑 20번, 21번까지 도전해보시는 순서로 그렇게 결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일반적인 수학 공부의 순서입니다.
자, 다음은 영어입니다. 등급 컷, 당연히 90점, 80점, 70점. 네, 비율을 봐주셔야죠, 비율. 올해 기사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영어 물수능이라고 너무 쉽게 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고, 제가 또 영어 선생이니까 제가 할 말이 많죠. 올해 너무 쉬웠다는 기사 너무 많은데, 저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에 비해서 재학생의 불이익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N수생들이 너무 야속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N수생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변수가 있어도 집에서나 어디서나 또 독서실이 계속 열리지 않았던 건 아니니까 할 수가 있었어요. 학원 같은데도. 그런데 재학생들, 특히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좀 학기를 진행해가면서 좀 더 다져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를 언제 봤냐? 4월 20일, 4월 24일인가 쯤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기가 너무 늦게 출발해서 고3들이 손해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야 이건 공정한 경쟁이니까 뭐 코로나건 뭐건 고3들 너네들 뭐 어쩔 수 없어 다 재수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보다는 재학생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했는데, 만약에 다른 과목의 난이도를 뭐 쉽게 조정하든 어렵게 조정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학생한테만 쉬운 게 아닌데, 재수생도 같이 쉽고 재수생도 같이 어려운데. 근데 영어는 다르죠. 영어는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을 조정해봤자 등급컷이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없는데, 영어는 90만 넘으면 1등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인 영어를 쉽게 출제하면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익일 수가 있는 거죠.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재학생들의 최저학력 기준을 좀 충족을 용이하게 하려고 교육과정 평가원이 좀 이렇게 계획한 거 아닌가라는 선의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적인 면이 뭐냐면,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의 출제자들이 귀신들이거든요. 몇 퍼센트에 맞추는 걸 되게 잘하는데 1등급만 늘었어요. 1등급만 숫자가 확 늘고 5% 정도 확 늘고 2, 3등급의 비율을 똑같이 맞췄거든요. 이걸 생각해보면 2등급은 작년과 비슷하고 3등급은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선의로 생각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한 성실한 학생들은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1등급 맞게 해주고, 어줍지 않게 그냥 적당한 2, 3등급한테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죄송스러운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좀 갈등론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리해요. 왜냐하면 현장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아이들이 질문 안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못하는 학생들이 질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더더욱이 수업이 막 굴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얘가 안 하고 있는 걸 선생님이 직접 가가지고 터치하고 이거 왜 안 했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 불리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등급만 확 넓어지는 요런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또 이제 갈등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좀 해부해보면,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34번이에요. 이거 비연계 빈칸 추론 문제였고, 네 번째 문제죠. 네 번째 문제 제일 어려워요. 빈칸 추론 중에. 그리고 순서 문제 37번 두 개 중에 두 번째 있는 거, 어려운 문제가 37%. 그리고 비연계된 요약문 40번 문제가 40%고요. 제목 문제가 24번 문제가 4등이에요. 41%인데, 요게 연계된 문제입니다. 수능 영동연습 194페이지. 이거 제가 쳐다봤는데, 이걸 연계라고 한단 말이야? 주제만 비슷해요. 주제만 비슷하고, 이거는 뭐 내신 때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영동연습 외운 학생이 어떻게든 도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소재가 조금 친숙했다?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33번은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 뒤에 두 개가 어렵잖아요. 네, 다 비연계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1등급을 받으려면은 비연계를 잘해야 된다. 연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라는 거를 여실히 증명한 수능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1등급을
10% 정도 나오게 출제하면 너무 쉽다. 이게 변별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5% 가깝게 출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거 왜 절대평가 아니야. 상대평가로 그냥 하지. 라고 자꾸 욕을 하셔가지고 이 영어가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과목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어떨 거냐. 내년 다시 7, 8로 돌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7, 8%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1등급을. 그래서 1등급을 올해 잠깐 뻥튀기 해준 거는 코로나에 대한 재학생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아니었나? 저 혼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과학인데요. 과학은 많이 선택하신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11만 7,487명, 지구과학 1 11만 6,729명 선택하셨는데요.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고 변환표준 점수도 가장 높아요. 저득점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렵다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생명과학은 원점수 기준으로 45까지 1등급, 41까지 2등급, 36까지 3등급. 지구과학은 원점수 기준으로 45까지 1등급, 40점까지 2등급, 34점까지가 3등급입니다. 저득점도 많고 고득점도 많아요. 그래서 선택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이 만만하진 않아요. 뭐 이과 과목 중에 만만한 게 뭐가 있겠냐면 과목이 만만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저 뭐 선택할까요? 하면 저 이거 2개 시키긴 합니다. 이거 2개 시키긴 하는데 만만하게 보고 가진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과학 과목은 늦게 해도 된다.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3 언니 오빠들이나 N수생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면 큰일 날 소리라고 할 겁니다. 다음은 화학원 7만 1,815명, 물리학원 5만 3,286명. 이과 우등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화학원. 과학 자체에 관심이 좀 많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원점수 기준으로 47.1등급, 44점이 2등급, 40점이 3등급입니다. 물리학원은 사실은 이과생들도 좀 기피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변환표준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물리학은 어렵고 잘하는 애들은 많은데 만점을 받아도 받는 보상은 작은 아주 희한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원점수로 따지면 올해도 만점만 1등급, 47점이 2등급, 43점이 3등급입니다. 좋아하는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말고는 물리학은 그냥 피하시는 게 상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2 과목입니다. 생명과학 2 6,585명, 지구과학 2 4,056명, 화학 2 2,984명. 2 과목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학생들 자체가 엄청 고학력자들이에요. 굳이 다른 학생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표준 점수나 과목의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유리합니다, 이게 불리합니다, 이게 만점 받으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과목들한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생명2는 원점수 기준으로 47점까지 1등급, 42점까지 2등급, 38점까지 3등급. 지학2는 45점까지 1등급, 41점까지 2등급, 38점까지 3등급. 화학2는 45점까지 1등급, 40점까지 2등급, 37점까지 3등급입니다. 제일 문제의 과목이 하나 남았죠. 이과에서 가장 선택을 못 받는 과목. 물리학2 2,796명입니다. 왜 굳이 그 많은 과목 중에 2를 해야 되는데 굳이 2 중에 또 물리학 2를 선택하느냐. 그런 학생이 2,796명이나 되고 최저 학생 선택, 변환표준 점수 최저, 만점자는 또 너무 많아요. 10%가 훌쩍 넘어가지고 만점자 너무 많아서 2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1등급은 50점, 2등급은 없고 3등급 것도 45점이나 됩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선택하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과탐 과목 전체로 정리하면 연습하면서는 만점을 기준으로 내가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 만점 나와. 그러면 1등급. 45점 전후 나와. 그럼 2등급. 40점 전후 나와. 그러면 3등급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죠. 생명지구과학이 변환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합니다. 변환표준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리해요. 물리보다 유리해요. 만점을 똑같이 받아도 생명이나 지구과학 점수가 더 높아요. 다들 별로 생각
없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노파심이죠.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물리학 진짜 좋아하시지 않으면 선택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2외국어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2외국어는 서울대를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 가장 좋은 학교들에서 필수적으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망생들과 함께 시험 보려는 인원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서울대에 관심이 없는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범생이들과 수능이라도 같이 보고 싶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정 학교에서는 탐구 과목을 제2외국어 과목과 바꿔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회 과목, 과학 과목 하나를 되게 못 봤는데 이거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엎어가지고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탐구 과목보다 제2외국어가 엄청 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국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 학생이 누굴까요? 외고생들이 정말 많이 선택합니다. 외국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고, 외고생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네,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과목, 외고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은 지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처음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는 38,157명이 선택했어요. 우리나라 되게 미래성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 국가의 무역을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랍어를 선택한다가 아니고, 등급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행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1등급 빼고는 거의 요행을 노리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2외국어 선택이 조용한 수험장, 조용한 분위기, 그런 이유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뭘 하냐? 아랍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잘 찍어보려고, 어떻게 잘 찍어보면 등급 운 좋게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렇게 등급 바꿔주는 학교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1등급은 원점수 기준 45점입니다. 높죠? 1등급은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1등급만큼은 아랍어를 진짜 공부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등급은 24점입니다. 쫙 떨어지죠. 3등급은 17점. 네, 그러니까 요행이 어떻게 절반 잘 맞추면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금 공부해본 학생이면은 2, 3등급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주변에 아랍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조금만 공부해도 절반은 맞출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으로 찍으면 1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점 정도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좋은 뉴스라고 해야 되나? 네, 현 고2, 그러니까 예비 고3 2022년 수능부터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40점을 받아야 1등급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 선택은 이제 끝입니다. 이런 요행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안녕 아랍어, 이렇게 안녕 아랍어랑 인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많이 선택하진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아랍어는 뭐 몇천 명 하겠죠. 다음은 일본어와 중국어입니다. 일본어 5,626명, 중국어 3,707명. 일본어, 중국어 진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당연히 외고에서 일본어, 중국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경쟁하시기가 만만치 않은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본어는 원점수 기준 46, 42, 38. 46이 1등급, 42가 2등급, 38이 3등급. 중국어는 원점수 기준 48, 45, 41. 48이 1등급, 45가 2등급, 41이 3등급입니다. 사탐 과목처럼 한두 문제 차이로 상위권 등급이 막 갈리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올해 외고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일본어, 중국어 선택할 때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40점만 넘어도 1등급, 45점만 넘어도 1등급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3등급까지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뀌면 외고생들은 무조건 자기 전공 외국어 찍어가지고 등급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문. 한문은 외고의 영향이 아니죠. 2,631명. 한문 가르치는 외고는 없어요. 외고의 영향이 아니라 순수한 선택의 숫자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자 능력 시험 뭐 이런 거 보러 다니시고, 제가 가르친 초딩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문 체질에 맞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원점수 기준으로는 좀 높았어요. 49점까지가 1등급, 46점까지가 2등급, 37점까지가 3등급입니다.
다음은 스페인어입니다. 1265명 선택했는데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아주 소수의 외고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니까 상관없죠. 원점수 기준으로 48점이 1등급, 44점이 2등급, 40점이 3등급인데요. 솔직히 프랑스어나 독일어보다 스페인어를 많이 하는 거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프랑스어, 독일어를 가르치는 외국어가 더 많거든요. 매년 조금씩 높아요, 스페인어가. 아마 좀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라는 언어에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축구 때문인가 혹시? 네. 방금 말씀드린 프랑스어와 독일어입니다. 프랑스어는 1209명, 독일어는 996명이 선택했는데요. 외고에서 좀 많이 선택하고 있죠. 프랑스어, 독일어. 1200명, 1000명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생각보다는 1등급을 많이 받습니다. 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어는 원점수 기준으로 46점까지 1등급, 43점까지 2등급, 39점까지 3등급. 독일어는 44점까지 1등급, 41점까지 2등급, 38점까지 3등급입니다. 베트남어 764명. 뭐야, 베트남어? 이런 게 있어? 왜 이렇게 많이 해? 이것도 약간 요행으로 선택해보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원수는 좀 적은데 3등급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죠? 넓어요. 진지하게 공부하고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까지 넓으면. 원점수 기준으로는 48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2등급은 42점인데 3등급이 21점입니다. 그러니까 21점만 넣으면 3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베트남아 안녕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어입니다. 494명이 선택했는데 소수예요. 근데 가르치는 외고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어과가 있는 외고가 있는데 난이도도 비슷하고 표준점수도 평이하고 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48점까지가 1등급, 44점까지가 2등급, 40점까지가 3등급이었습니다. 제2외국어 과목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해보면 아랍어, 베트남어는 2, 3등급 구간을 좀 비교해보시면 공부하고 선택한 학생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런 학생들, 아랍어랑 베트남어 선택한 학생들은 자기가 좀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한문이나 알파벳타이즈로 돼 있는 독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이런 쪽으로 아니면 한문 좋아하시면 일어, 중어 이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수많은 인원이 다른 언어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한문,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도 굉장히 비슷하고 등급 컷도 굉장히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1등급은 만점에서 1개 정도 틀리는 학생까지, 2등급은 2, 3개 틀리는 학생, 3등급은 40점 전후 학생. 이렇게 사탕과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요 친구들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은 좀 이득을 보겠죠. 1, 2등급 학생들이 1, 2등급이 다 1등급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좀 이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지금 탐구 과목 정해가지고 공부하시는 학생인데 탐구 진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학생이면 제2외국어도 한번 옵션에 놔보세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외고생들이 많이 하는 언어로 생각해보면 중어가 제일 많고 일어, 프랑스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뭐 이 정도 되는데 별 생각 없이 모의고사를 보면 딱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중국어를 선택해가지고 모의고사에 중국어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면 뭐 학내에선 1등인데 전국에선 난리 납니다. 이제 외국어고 애들이 중국어과 애들이면은 중국인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국인인 애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게 여태까지 상대평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교석차와 전국석차의 차이 퍼센트가 어마무시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부할 맛이 나겠죠. 절대평가니까. 이과 학생분들도 수능 준비하시는데 국어 영역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국어가 앞으로 변별이에요. 과학 과목 준비하시면서 3학년 때부터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철저히 선택도 잘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많은 도움이 공부하실 때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